안녕하십니까. 컴19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2012년 1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통신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장비를 통신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장비들을 이름이라든지 그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 직원들이 있고요. 여러 직원들이 각각의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컴퓨터들을 서로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06이라고 보통 부르죠. 06이하고 허브하고 비슷하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06이 허브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묶어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묶여진 이제 네트워크를 LAN이라고 얘기합니다. LAN,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L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LAN이 있고요. 이 LAN이 또 다른 회사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허브를 통해서, 06을 통해서 LAN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LAN과 LAN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장비가 또 있어요. LAN하고 LAN을 연결해주는 장비. 그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연결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AN에서, 허브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자, 멀리, 옥상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상당히 멀어요. 멀어서 신호가 전달이 되다가 감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연결해주는 장비가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리피터는 신호를 이제 그 신호 그대로 해서 감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신호를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피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큰 네트워크망에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우터가 뭐냐면은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인터넷망에서 기사 퍼스트라는 사이트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기사 퍼스트를 찾는 가장 이제 그 빠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 라우터는 보통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은 라우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관문을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라우터라든지 게이트웨이는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보통 한 개의 장치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특징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개념은 아시겠죠? 그림이 이제 머리에서 그려지는데, 특징은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허브는 컴퓨터 연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허브라는 것이 바퀴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허브예요. 중심. 각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성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랜에 있어서 통합 회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허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가 있고요. 똑똑하지가 않죠. 그 다음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랜이 보유한 대역폭을 컴퓨터 수만큼 나누어서 제공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브가 있잖아요. 그죠? 허브의 외부 네트워크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100메가예요. 자, 100메가면은 10대의 컴퓨터가 허브에 물려져 있다. 그러면 10분의 1 해서 10메가, 10메가, 10메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수만큼 대역폭, 속도가 나뉘는 그런 허브를 더미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허브 방식은. 그래서 스위칭 허브는요. 보통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허브가 다 스위칭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노드가 최대 대역폭을 사용한다. 여기서 100메가라면은 100메가를 각 컴퓨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는요. OSI 1계층인 물리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피터는 옥상에 있는 컴퓨터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호 증폭의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물리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브릿지는요, 같은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 계층이 아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OSI 세 번째 계층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라우터하고 비슷해요.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오면 라우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3번이 되겠죠.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위해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고 전송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나머지 보시면요. 1번에서 이제 설명한 것이 허브에 대한 설명이죠.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허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 보시면은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한다라는 설명이 나오죠. 리피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웹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웹이 뜻하는 것이 웹문서를 뜻하는 거예요. 웹문서, 인터넷 문서. 자, 그래서 웹문서를 제작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HT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HTML. 자, HTML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고요.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란 것은 일반 문서와 이제 웹 문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가장 큰 차이점 뭐죠? 자, 링크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번 문서에서, 자, 2번 문서가 있다라면은 1번 문서에서 어떤 키워드를 클릭을 하면은 2번 문서로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링크의 개념이죠. 이것을 하이퍼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이퍼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HTML이 되겠습니다. 자, HTML에서 D가 붙은 DHTML이 있는데요. 다이나믹, 그러니까 동적의 의미를 가지는 HTML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을 강화시킨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XML. 자, XML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XML은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문서를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있으면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한다. 그럼 아리아 한글, 뭐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뭐 PDF 각각의 이제 포맷에 맞도록 그 형태대로 전송을 해야만 그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XML을 이용을 하면요, XML 문서 형태로 해서 만들게 되면요, 이런 다양한 포맷을 이 형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해당 형식에 맞도록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처리가 되고 문서를 표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XML을 얘기를 하게 되면 문서 표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화된 문서를 제작할 수 있다. 구조화된 문서를 제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이제 탐색기 있죠. 탐색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탐색기가 트리 구조로 되어 있죠.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라든지 폴더를 관리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 문서가 탐색기처럼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재사용과 정보 검색이 용이하다. 자, 이것을 구조화된 문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화된 문서를 제작하기 위한 언어가 XML이 되고요. 태그의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태그라는 것이 그냥 문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법.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한 문법이다. XML의 문법인데 그 문법이 미리 만들어진 문법도 있지만은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할 수 있다.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ML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비구조화다라고 설명하면 틀렸습니다. 구조화된 문서 제작용이다. 자, 웹서버 프로그래밍 언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웹이 들어가면 웹 문서를 만드는 거죠. 웹 문서를 만드는데 웹서버의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구조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서버 쪽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SP, JSP, PH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먼저 개념적인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웹 브라우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서버 측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네이버 사이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클라이언트에서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를 돌려줘야 되는데 웹서버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웹서버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웹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A라는 검색을 했어요. A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 웹서버에서 웹서버 프로그램에게 A라고 검색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A라는 것을 웹서버 프로그램에서 찾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되돌려 주겠죠. 자, 그리고 되돌려 주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보내지는 그런 이제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결과를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서버 측에서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적인 웹페이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페이지가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책처럼 책은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1페이지라면은 1페이지 내용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는요. 만약 검색어가 뭐 기사 혹은 뭐 커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검색된 결과가 페이지가 바뀌죠. 이 검색 키워드에 따라서 페이지가 바뀝니다. 이것을 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은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ASP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ASP 여기서 S가 뜻하는 것이 서버를 뜻하는 겁니다. 서버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도 SP가 서버 페이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ASP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처리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SP는요. 윈도우 계열에서는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는데 리눅스라든지 다른 환경이 있죠. 유닉스라든지 자, 그런 환경에서는 ASP는 작동이 안 됩니다. 자, JSP 자, SP는 이제 서버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요. J가 뜻하는 것이 자바입니다. 자바는 뭐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바를 기반으로 하고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다. 자, 특징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PHP라는 게 있습니다. PHP는 리눅스, 유닉스, 뭐 윈도우즈 이런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도 모두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십시오. ASP에서 S가 뜻하는 것이 서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 및 사용자의 기본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쿠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을 하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먼저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사용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죠.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웹브라우저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되는 그 파일이 쿠키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키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고요. 인터넷 접속 시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되게 할 수 있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꼭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경우 있죠. 그것은 쿠키에 그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사용할 수 있는 USB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USB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USB 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USB. 자, USB를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범용, 자, 시리얼이 이제 직렬을 뜻하는 겁니다. 자, 직렬 버스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직렬 포트보다는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전송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직렬 방식이 있습니다. 직렬은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선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을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렬은 선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여러 개의 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렬이 직렬보다는 빠릅니다. 빠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기존에 있는 직렬 방식보다는 좀 더 빠른 직렬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핫 플러깅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핫 플러깅은 뭐냐면은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USB 주변 기기들을 빼거나 연결할 수 있다. USB 메모리, 가장 대표적인 그 제품이 USB 메모리가 있죠. 자, 이 USB 메모리는요,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을 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램이라든지 롬이라든지 이런 기억 장치들은 전원이 꼭 꺼진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원을 이제 끄고 그 다음 이제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이런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져 있어도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핫 플러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치, 그러니까 뭐 사운드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각종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을 할 때는 해당되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이 장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을 할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장치를 최대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장치들이 있죠. USB로 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카메라 이런 뭐 각종 장치들이 있는데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가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빨라지겠죠. 자, 예전에는 1.0 버전에서는 1.5Mbps. 자, 여기서 BPS란 것은 S는 초를 뜻하는 거고요. B는 비트를 뜻하는 겁니다. 비트. 그래서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Mbps가 되고요. 자, 물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 1.1 버전은 12메가, 그리고 2.0 버전에서는 480메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2.0 버전에서.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0 버전에서는 5기가 bps의 속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USB 포트가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것은 3.0 버전. 3.0 버전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범용 병렬 버스 장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렬이 아니죠.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입니다. 시리얼, 직렬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ASF 파일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영상 파일, 비디오 파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동영상 폼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AVI 파일 많이 보셨죠?
MS사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자,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압축 코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파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AVI 파일이 있으면요, 이 파일을 가지고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고유 포맷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 뭐 맥킨토시라든지 유닉스 이런 것들 있죠. 다른 시스템에서는 그 시스템에 맞게 변환을 해야만 볼 수 있다. 자, MS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 그 플랫폼에서만 이제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안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그 동영상 재생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영상을 다 100% 다운로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클릭하면 바로 재생이 되죠. 그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AVI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강의를 찍잖아요. 그죠? 찍으면은 원본 파일은 AVI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파일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파일을 또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VI 파일은 고용량이고 고화질이다. 특징 정리하시고요. 자, ASF는요, MS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개발을 했고요.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다.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특징 기억을 하십시오. 자, 퀵타임은 MOV 파일인데요. 애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애플사에서 만들었고, JPEG 압축 방법에 동영상 압축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재생을 하려면 QuickTime for Window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재생이 안 되죠. 재생을 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AS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MS사, 그리고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다,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인터넷 방송 이런 설명 나오면은 ASF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애플사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퀵타임, MO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MPEG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MPEG은 중요한데요.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억장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기억장치의 어떤 그 구조를, 분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크게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가 있고,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장치는 CPU가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들, 데이터들, 자료들이 주기억장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빠른 CPU하고 어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용으로 사용이 되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보조기억장치는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저장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량이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용도는 각각의 이제 메모리에 따라서, 기억장치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램하고 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램은요, 휘발성입니다. 일단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동안에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들이, 이제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휘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롬은, 비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롬에다가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부팅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장치의 어떤 상태를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램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면은 전원이 꺼져버리면 휘발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스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들, 부팅이 될 때 반드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롬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램에는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파일들이 이렇게 적재가 돼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아래 한글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내용이 램에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드디스크가 있죠. EID 방식이 있고, SATA 방식, 스카시 방식, 레이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ID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을 했는데요. 하드디스크를 이제 2개 장치를 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SATA 방식은 이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 다음 스카시 방식은 7개 이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방식은 속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이점이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징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특수용도 기억장치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가장 빠른 이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CPU 내에 있어요. CPU 내에 컴퓨터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 중에서 가장 빠른 장치 그리고 가장 비싼 장치가 CPU죠.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리. 저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은 램하고 롬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CPU 내에 간단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장치,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레지스터예요. CPU 내에 있습니다. CPU 내에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겠죠.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주기억 장치는요, 좀 비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PU가. 자, 근데 만약 게임을 한다. 자,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의 용량이 4기가예요. 자, 그럼 주기억 장치가 4기가 돼야 되는데 4기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용량이 큰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CPU를 속이는 겁니다. 그 방식이 가상 메모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용량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기억 장치는 비싸기 때문에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들의 용량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주기억 장치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자, 그럼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하고 중앙 처리 장치의 CPU죠.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있고요. 자, 메인 메모리, 자, 주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에 CPU가 메인 메모리하고 비교하면 속도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느립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럼 하나를 처리를 하려면은 여기서 가지고 와서 CPU가 처리를 하는데 CPU가 속도가 느려서 처리 결과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메인 메모리가 속도가 느려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전체적으로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가 캐시라는 메모리를 두는 거예요. 캐시. 자, 이 캐시는요, 메인 메모리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용량을 많이 둘 수는 없고요. 조금 용량은 적지만은 이 사이에다가 두는 겁니다. 사이에 둬서 이 처리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버퍼 메모리. 버퍼 메모리는 2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를 해결해주는 이제 메모리를 전체적으로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캐시 메모리 있죠. 이것도 버퍼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캐시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어떤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장치들, 그러니까 뭐 보조 기억 장치하고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속도 차이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버퍼 메모리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그 장치들끼리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줄 때 그때 메모리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버퍼 메모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관 메모리는요. 자료를 찾을 때 주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찾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램에 보면은 번지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지가 있어요. 번지가 있기 때문에 CPU가 자, 4번지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자, 2번지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배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메모리가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낼 때는 주소의 개념으로 해서 찾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이 주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안녕하세요라면은 안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이 연관 메모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램에 대한 설명이죠. 자, 램은 휘발성입니다. 휘발성. 전원이 꺼지고 나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CPU, 뭐 주기억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 주기억장치라고 하면은 이제 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롬이 있고 램이 있는데 주기억장치에는 일반적으로 롬보다도 램을 주기억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램은요, 재충전 여부에 따라서 D램이 있고요. 그 다음 S램이 있습니다. 자, D램이 재충전이 필요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D가 뜻하는 것이 다이나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적이다, 활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충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메모리를 좀 더 안정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D램이 SRAM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SRAM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SRAM을 주로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을 합니다.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램이 뭐 4기가다, 뭐 2기가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D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D램.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D램을 사용을 하고요. 캐시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SRAM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은 맞는 설명이고 4번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자, 이것은 내용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설명, 그리고 기억 용량을 확대한다라는 설명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스풀 기능에 대한 문제네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쇄와 관련된 스플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플링은요, CPU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장의 문서를 여러분들이 출력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출력을 하려면 항상 CPU가 옆에서 붙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장의 문서를 출력할 때 10분이 걸린다. 그러면 10분 동안 다른 일 못하고요. 계속 출력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장치인 프린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속도가 느리고 프린터는 속도가 느리고 CPU는 속도가 빠른데 이 빠른 CPU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 속도에 이제 프린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력할 내용이 있으면은 CPU가 프린터에다가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 출력 장치인 프린터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린터보다는 빠른 하드디스크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풀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100장의 문서를 하드디스크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문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출력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100장을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프린터로 이제 100장을 출력할 때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만약 1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9분 시간은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PU가. 그래서 CPU의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CPU 처리와 인쇄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인쇄는 이제 1분 동안은 인쇄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스풀을 하고 이제 프린트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출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프린터의 인쇄 작업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려 인쇄할 동안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쇄할 자료를 일정한 기억 장소, 스풀이 되겠습니다. 자, 스풀에 모아 두었다가 출력하는 방법이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자, 해당 프린터를 선택을 하고요. 프린터 속성에 갑니다. 자, 프린터 속성에 가면요. 자, 고급 탭에 가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풀과 관련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스풀하겠다. 자, 그러니까 스풀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만약 사용하지 않고 인쇄를 하게 되면 CPU가 그만큼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은 스풀 기능을 다 이용을 합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풀 기능을 설정하면 보다 인쇄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 작업 처리도 가능하다. 동시 작업 처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스풀이라는 개념이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죠. CPU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디스크에다가 스풀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스풀이란 공간에다가 먼저 프린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프린터로 이제 출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느려지면 느려졌지 빨라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번은 맞는 설명이죠. 스풀 기능을 선택하면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풀한 다음 인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비트맵과 벡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맵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벡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똑같은 하트 모양인데요. 방식이 이것은 비트맵이고요. 이건 벡터입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비트맵은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리고 벡터는요. 매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확대를 해서 봤을 때는 비트맵보다는 벡터가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비트맵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비트맵은요. 작은 점, 픽셀이라고도 하고 화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작은 점으로 그림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점을 찍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확장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GIF라든지 JPEG, PNG, TIFF, BMP, PCT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들로 저장이 되고요. 보통 이제 폰트 있죠. 폰트하고 이미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 찍으면 그것은 비트맵 방식으로 해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 사진이나 복잡하고 세밀한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이제 픽셀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맵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 많은 메모리를 차지한다. 자, 왜냐면은 벡터 방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점하고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가 매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직선이라든지 점하고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든지 곡선, 자, 이런 것을 표현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형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벡터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비트맵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요. 어떤 도형을 나타낼 것인지를 저장하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선이냐 직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라면은 비트맵은 점 각각의 점에 색깔도 있어야 되고 위치값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용량이 좀 커요. 그리고 고해상도입니다. 용량이 큰 대신 해상도가 높아요. 그런데 벡터는요. 점을 다 일일이 다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점하고 연결되는 선에 어떤 값만 저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용량이고요. 단순 도형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서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자, 예를 들어서 비트맵 확장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벡터는 WMF라는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확장자는 비트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의 V하고 W하고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는 많은 메모리를 차지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확대하면 계단 현상, 이것을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벡터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확대하여도 화질에 손상이 없다. 어차피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단순한 드로잉,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표현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형, 선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는 표현하기가 이제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벡터 설명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1번이 벡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점과 점을 연결한다 라는 설명이 벡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일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하드디스크를 우리는 보조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조기억장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일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파일에 대해서 수정도 해야 될 거고요. 삭제, 추가, 검색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자, 이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파일 시스템의 종류가 크게 NTFS, FAT32, FA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하는 방법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해당 드라이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요. 포맷 가게 되면은 여기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NTFS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FAT32라든지 FAT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맷할 때 파일 시스템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FAT하고 FAT32는 예전에 사용하던 운영체제에서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NTFS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안, 안정성, 압축, 저장, 속도, 모든 면에서 우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TFS를 주로 이용을 하고요. 물론 FAT32라든지 FAT, 자,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파일 시스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최대 파티션, 자,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 파티션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파티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보통 물리적으로 한 개죠. 한 개지만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나누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리적인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용량에 따라 여러 개의 논리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분할하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넓은 식당 공간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통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TFS의 그 파티션의 크기는 256TB가 되겠습니다. 자,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 다음에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2TB가 되고 2GB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자, 최대 파일 크기는 FAT은 2GB 파일의 크기가, 그 다음 이건 4GB. 근데 NTFS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볼륨의 크기, 파티션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NTF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파일 시스템이다. 자, 범용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는 호환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호환. 그래서 여기서 범용이라는 것은 여러 용도로 해서 널리 쓰일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NTFS라는 이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FAT 시스템과는 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범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쉐어웨어라는 것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능이나 사용 기한에 제한을 두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일 제한을 딱 걸고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은 정식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라 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쉐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은요, 그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식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제작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 파일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일단 개발되고 그 배포가 된 상태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능이 또 개선이 되고요. 패치 프로그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윈도우즈 7에서도 정기적으로 윈도우즈에서 그 MS사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죠. 그게 이제 패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제작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버전이 있고요. 베타 버전이 있습니다. 알파 버전은요,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 베타 버전을 공개하기 전에 하는 테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작회사 내에서 테스트를 목적으로 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알파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팀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케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테스트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베타 테스터 뭐 1만 명을 모아서 인터넷상으로 뭐 공개를 해서 테스트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보통 게임 같은 경우에,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 베타 테스트 기간을 두고 그렇게 공개를 합니다. 하드디스크에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 조각 모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스크 정리가 나오는데 먼저 각각의 기능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편화, 분산화로 인해 여기저기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시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개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있죠? 이거 뭐 C 드라이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저장 공간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B라는 프로그램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 C라는 프로그램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B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했습니다. 자, 삭제하면은 이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워지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계속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설치가 된 공간이 있고 또 비워진 공간, 또 설치된 공간, 또 비워진 공간, 설치된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다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조각 나는 것을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은, 자, A 프로그램, 뭐 C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연속되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되게 저장이 되면은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 하고, 순차적으로 읽어 드리는 거 하고, 이거 하나 읽고 그 다음 또 C를 찾아서 읽어 드리고, 또 D를 찾아서 읽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은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근데 용량하고는 무관해요. 어차피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이 그 데이터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배열만 달리 해주는 것이죠. 연속된 공간에다가 최적화를 시켜주는 것이지 용량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은 시스템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탐색기를 열어서 탐색기에서 해당 디스크 있죠. 자,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가면은 도구 탭이 있습니다. 도구 탭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일정 구성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것은 예약하는 기능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예약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디스크 분석이 있고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디스크 분석은요, 디스크 조각 모음 하기 전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이제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스크 조각 모음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컴퓨터 관리자 계정이 필요하다. 자, 계정 중에서 관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과정, 이런 기능들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의 계정인 관리자 계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 그 대화 상자에서 일정 구성 있었죠. 일정 구성을 클릭하면은 예약 설정할 수 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기 전에 디스크 분석을 클릭하면 디스크 조각 모음 실행의 필요 여부를 알려준다. 자, 디스크 분석 결과 디스크의 조각화 비율이 10%를 넘으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디스크 조각 모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각화 비율이 10%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 이상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CD-ROM 드라이브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수행할 수 없다. 자, CD-ROM, 자, CD는 재배열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 말고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공유된 드라이브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함부로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 정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디스크 정리 대상은요, 임시 인터넷 파일, 그리고 오프라인 웹페이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휴통 파일, 그리고 임시 파일.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에, 그러니까 PC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파일들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지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 정리를 실행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시작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시면은 디스크 정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탐색기를 열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탐색기 바로 열 수 있죠. 자, 오른쪽 버튼, 디스크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가시면은 일반 탭에 디스크 정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드라이브를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 절약이라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은 디스크 공간을 조금 절약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접근 속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죠?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속도하고 관련이 있고 접근하는 속도하고 관련이 있고 디스크 정리는 용량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이 뭐죠? 공간이 부족할 때 휴지통을 비우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정리 맞죠?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다. 자, 제어판에 가게 되면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삭제를 하시면 그만큼 또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맞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요. 4번에서 설명하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속도하고 이제 관련이 있지 용량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FTP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FT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업로드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찾아서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서비스 중에서 한 가지가 FTP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니까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약속, 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약속, 서비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판 들어가서 올려진 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쉽게 받죠. 그리고 여러분들 글 작성할 때 업로드 쉽게 하잖아요. 그죠? 파일. 그렇지만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FTP라는 이 약속, 규약에 맞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파일을 전송하는 그 원칙적인 그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FTP의 특징은요,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거 외에도 이런 것도 있죠. www 이거 뭡니까? 웹페이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오답으로 시험에서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TP 서비스는요, 단지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요, 텔넷이라는 또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텔넷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텔넷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으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FTP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때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FTP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FTP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 FTP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 서버의 역할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이제 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얘기하고, 클라이언트는 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컴퓨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이 FTP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그 전용 유틸리티가 있으면은 다운로드 받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RFTP라고 아십니까?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RFTP 이용하게 되면은 이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쉽게 파일들만 쭉 모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다가 보통 우리는 www 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FTP // 해서 뭐 ID, 비밀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해당 이제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비밀번호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계정이라든지 다음 계정이라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계정 입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 뒤에 입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FTP를 위한 포트 번호는 21번으로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자, 포트 번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FTP를 서비스를 받기 위한 서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www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일, 자, 이 메일을 서비스하기 위한 또 서버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서버들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로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회선은 하나잖아요. 그죠? 회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회선에다가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회선을 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이것은 물리적인 회선이죠. 물리적인 회선 내에 논리적인 회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포트 번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뭐 1번, 2번, 3번 해서 쭉 있겠죠. 그 중에서 21번이 FTP 자리가 되는 거예요. FTP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 번호라는 것은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통신은 포트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0에서 65,535개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FTP를 전송하는 모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ASCII 모드가 있고 바이너리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송 파일에 따라 전송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송 모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혹은 자, 문서 파일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경우가 그 전송 모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한 전송 모드하고 제공하는 서버의 전송 모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ASCII 모드라는 것은 텍스트 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txt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이 있죠. 자,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모드가 되고요. 바이너리 모드라는 것은 그림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실행 파일, 그러니까 뭐 AVI 파일, JPG, 뭐 EX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모드로 해서 서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접근 권한. 자, FTP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를 아무나 이용을 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업로드해서는 안 되겠죠. 권한, 계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FTP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개용이 있어요. 공개용.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FTP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나니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나니머스 FTP는요, 계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된 이제 FTP 서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접근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계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FTP를 이제 이용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냥 클릭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는데요. 내부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명령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get이란 명령어는 한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get 명령 이용하고요. mg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 m이 붙어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ut, send 이것은 한 개의 파일의 업로드, 이것은 다운로드고요. get, put 됐죠? 자, 이런 명령어를 이용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FTP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서 3번까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시면은 어나니머스 FTP 서버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어나니머스 FTP의 의미가 뭡니까? 어나니머스는 익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FTP 서비스죠. 그래서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프록시 서버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록시 서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록시가 뜻하는 것이 중개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를 해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를 중개하는 역할하는 것이 이제 프록시 서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이 쭉 있죠. 자, 이게 서버, 인터넷에 수도 없이 많은 서버들이 있죠. 뭐 네이버 사이트라든지 뭐 저희 사이트라든지 자, 여러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메인 주소를 쭉 입력하겠죠. 네이버.com 해서 그 입력을 하면은 바로 그 해당 네이버 사이트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록시 서버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자, 이것을 먼저 찾는 거예요. 찾아서 만일 이 프록시 서버에 네이버 서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있다라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만일 네이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컴퓨터에 캐시 메모리라고 있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CPU하고 메모리하고, 그죠? CPU가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가 CPU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CPU가 메모리까지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란 얘기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메모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캐시에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캐시에 가서 바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물론 캐시에 메모리의 내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때는 메모리까지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 개념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프락시 서버를 다른 말로 캐시 서버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인터넷 주소의 정보 검색에 대한 요구를 받으면 그 주소를 그 전에 읽어 저장한 장소에서 찾아, 그러니까 캐시에서 찾는, 프락시 서버에서 찾는 거예요. 찾아 있으면 그 정보를 즉시 찾아주고 없으면 그 주소의 서버로부터 가지고 와서 저장 장소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서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연결 속도죠.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캐시라는 개념이 속도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용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서버입니다. 자, 네이버 사이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이버 사이트에 방화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니까 이제 방화벽 때문에 차단이 돼요. 접속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 사이트에서 방화벽에서 여러분들을 차단했어요. 접속 못하도록 방화벽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속하냐면은, 자, 플락시 서버 있죠. 플락시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방화벽을 피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네이버 서버에서는 이 플락시 서버는 어떻게 허용할 수 있어야겠죠.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우회를 할 경우에 또 플락시 서버를 이용을 합니다. 자, 시스템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방화벽 안쪽에 있는 서버들의 외부 연결은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플락시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접속하려는 서버가 방화벽으로 차단되어 있을 경우 차단하지 않은 별도의 서버로, 자, 플락시 서버가 이제 차단하지 않은 서버가 될 겁니다. 자,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플락시 서버는 크게 두 가지를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 속도가 이제 빨라질 수 있는 캐시 서버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시스템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방화벽 안쪽에 있는 서버들의 외부 연결은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연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서버로부터 목록을 캐시하는 시스템이다. 자, 캐시, 방화벽 이런 설명 나오죠. 프락시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코드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드가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이제 A를 입력을 하잖아요. 자, A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A라고 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컴퓨터가 이 A라는 것을 A로 문자로 인식을 할까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컴퓨터는 이진수로 모든 값들을, 데이터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1000001이라는 숫자로 바꿔줘요. A 값이 들어오면은 이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표로 해서 미리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코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하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코드로, 약속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고 정한 겁니다. 자, 그 코드가 예전에 사용했던 코드가 BCD 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BCD 코드, IBM사에서 만든 코드 방식이고요. 총 6개의 비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의 비트로 되어 있다라면은 2의 6승계의 정보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24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파벳의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CD 코드는요. 처음에 그냥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 단순히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소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소문자는 64개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총 7개 비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의 7승계가 되고요. 128개가 되기 때문에 128개 정보 중에서 이제 영소문자, 대문자까지 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통신 제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C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가 일반적인 코드가 아스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A라는 값을 어떤 코드로 이해를 하느냐,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 B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B.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0010이 되는 거예요. C는 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FCD는 그 확장된 BCD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의 비트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개가 되고요. 이건 PC용이 아닙니다. 중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2바이트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그래서 16개의 비트죠. 그래서 2의 16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국 공통 국제 문자 부호를 체계를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유니코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문자를 다 표현을 할 때는 한 이 정도 크기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니코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페리티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존 비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디지트 비트 이렇게 나뉘는데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BCD 코드에서 디지트 비트는요 4개의 비트로 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BCD가 되든 ASCII가 되든 FCD가 되든 디지트 비트의 영역은 이렇게 이제 4개의 비트로 되어 있고요. 존 비트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그 비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리티 비트가 이제 앞쪽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데 페리티 비트는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일 BCD 코드로 해서 이제 1100 뭐 0이라고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면은 전송하는 중에 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숫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바뀌었을 때 이게 바뀐 것인지 원본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방법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부가를 해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그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러를 검출하는 이제 방식이 페리티 비트 방식도 있지만 해밍 코드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해밍 코드는요, 페리티 비트의 단점을 보호하는 겁니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류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것만 판단이 됩니다. 교정이 안 돼요. 문제는. 그래서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 방식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쭉 읽어보시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유니코드는 4바이트가 아니죠. 2바이트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비쿼터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댁에서도 인터넷 사용을 하고요. 학교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뭐 제한을 두고 이제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통신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와이브로 들어보셨습니까? 자, 뭐 LTE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지금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와이브로의 정의는요, 무선을 뜻하는 와이어리스 그리고 광대역을 뜻하는 브로드밴드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고속의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위치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 안이라든지 기차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와이브로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고정된 장소에서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무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동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면요. 자, 와이브로는 KT에서 주로 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LTE 같은 경우에는 SK 그리고 LG에서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이제 4G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G는 이제 4세대 이동 통신을 4G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G, 3G, 4G, 4G까지 지금 왔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LTE하고 와이브로는요. 4G가 아닙니다.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신사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G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LTE하고 와이브로는. 그래서 3.9G입니다. 거의 4G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4G는요. LTE 어드밴스드 그리고 와이브로 에볼루션이라는 별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G지만은 그냥 보통 우리는 4G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LTE보다도 통신 요금은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요. 속도는 조금 느린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VoIP. 자, 여기서 V가 보이스, 음성을 뜻하는 거고요.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이제 전화망을 이용한 전화 통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음성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마디로 인터넷 전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070 번호 있죠. 자, 070 번호를 가지는 인터넷 전화를 VoIP라고 하는 거고요. RFID는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출입 관리, 주차 관리에 주로 사용이 된다. 자, 예를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건데 하이패스, 여러분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징수를 할 때 이제 차를 정지를 하고 요금 내는 것이 아니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요금 징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인 주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주차 출입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센서가 있는 카드를 차에 두시면은 통과할 때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리고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이 RFI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만일 RFID를 제대로 이용을 한다라면은 마트 내에 모든 물품에 태그라는 걸 붙여요. 태그는 뭐냐면은 하이패스 카드 그리고 무인 주차 시스템에서 주차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정보가 있어요. 태그 내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물품에다가 태그를 붙여서 자, 이 물품은 이름이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고 용량은 얼마다 이런 정보를 태그에다가 넣어두고요. 각각의 물품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카트기에다가 물품을 다 이제 담잖아요. 그죠? 담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코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코드는 일일이 다 빗을 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태그가 물품에 바코드 대신에 다 붙어 있다라면은 자동으로 그냥 통과만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 정산이 돼 버려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태그라는 전자장치가 아직 비용이 좀 비쌉니다. 바코드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물품에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은 정보를 저장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 리더가 있습니다. 태그의 정보를 확인하는, 그래서 뭐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카드가 태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전파를 보내는 겁니다. 전파를 보내는 것을 리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바코드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바코드는 훼손이 쉽고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 앞으로는 RFID 태그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3번, 4번 맞고요. 2번에 고정이라는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관한 대비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뭐 맞죠, 그죠? 읽어보시면 뭐 답이 나올 겁니다. 인터넷을 통한 해킹의 방지를 위한 방화벽 그리고 해킹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자, 정기적인 보안 검사를 통해 해킹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다 맞고요. 자, 2번 크래커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자, 해커라는 게 있고요. 크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해커는요, 강의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근데 크래커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커의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크래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은 의미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크래커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커를 양성한다라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해커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해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해커는 좋은 의미, 크래커는 불법 행위.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바로가기 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바로가기 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자, 컨트롤 C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복사하기죠. 복사하기. C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컨트롤 V. 자,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V 보통 붙여넣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컨트롤 X는 복사가 아니고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가위 기억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Z는 뭡니까? 현재 실행한 것을 취소할 때 Z를 0, 숫자 0으로 생각해서 취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는 삭제가 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영구 삭제예요. 자, 딜리트 키를 누른다는 것은 현재 파일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된다는 뜻이고 이거를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가 되어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있죠.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 화면 전체가 이제 캡처가 됩니다. 키보드에 따라서 PRT-SCN 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프린트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활성화된 창만 캡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게 되면은 이 창만 캡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A는 뭐 전체를 선택하는 거 되고요. 자, 그다음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파일이 하나 있어요. 바탕화면에. 자, 이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C하고 같아요. 복사가 돼요. 자, 그다음 컨트롤 Shift 누르고 끌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가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F1번은 뭡니까? F1번 누르면 도움말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활성화된 프로그램, 뭐 아리아 한글이라면 아리아 한글의 도움말이 보여지게 되고, F2번은 이름을 변경한다. 자,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F2번 누르게 되면은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F3번은 검색, F5번은 까마귀 오자 기억하십시오. 세로 고침이죠. 자, 윈도우 키.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하단에 윈도우 키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시작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윈도우 키하고 M하고 같이 눌러주면요. 열려있는 모든 창이 최소화가 됩니다. 최소화. 자, 윈도우 키하고 E 누르면 탐색기가 실행이 돼요. 탐색기가 익스플로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윈도우 키하고 F 파인드 검색. 자, 윈도우 키하고 R 이것은 실행 대화 상자가 보여집니다. 윈도우 키하고 F1번 자, 도움말 윈도우즈 도움말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Alt F4번 Alt하고 F4번 누르게 되면 활성화된 창이 닫히게 됩니다. 보통 닫을 때는
자,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X표를 누르잖아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Alt Enter. Alt Enter는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했죠? Alt Enter 한번 눌러볼게요. 속성창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눌렀을 때하고 동일하죠. 자, Alt 탭 하고요. Alt ESC.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간에 작업을 전환하는 그런 단축키인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요. 그리고 Alt 탭, Alt는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탭 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탭 키는 눌렀다 뗐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눌렀다 뗐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또 작업을 전환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Alt 탭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작업들 간에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lt ESC 한번 눌러보세요. Alt 키는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ESC만 눌렀다 뗐다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작업 간에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죠. Alt 탭하고 차이점 뭐예요? Alt 탭은 중간에 전환하는 창이 보여지면서 전환이 되는 것이고 Alt ESC는 바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t 탭은 목록을 화면 중앙에 나타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자, Ctrl ESC. Ctrl ESC는 윈도우 키 눌렀을 때 시작 메뉴 보여지듯이 같습니다. 자, Alt하고 스페이스바. 자, 활성 창에 바로가기 메뉴가 열린다. 자, 이 상태에서 Alt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lt Enter 이거 맞죠? 자, 그리고 2번 Shift F10번. 자, Shift F10번 누르면요. 만일 그 대상이 선택한 그 대상이 이 폴더다. 자, 이 폴더를 선택을 하고 Shift F10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러 보시면은 이와 같은 선택한 항목에 대한 메뉴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실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성화 전환을 한다. 이것은 컨트롤 탭이 아니고요. Alt 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를 표시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대한 문제네요. 메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서 작성할 때 아리 한글 혹은 MS 워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한 기능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메모장은요, 간단한 문서를 작성할 때 그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메모장을 실행하는 방법은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바로 메모장이 있죠. 여기다가 뭐 간단한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에 메모장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서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문서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고요. 물론 웹페이지에 어떤 태그, 문법에 맞도록 작성을 해야겠죠.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은 ASCII 형식, 자, 간단한 텍스트의 문자열을 작성하여 저장할 수 있고, 기본 저장 파일 확장자는 txt다. txt. 자, txt 확장자를 가집니다. 메모장 파일은요, 그 유형이 유니코드 있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NC, 그러니까 ANSI, NC가 있고, 그 다음 유니코드가 있고, 유니코드인데 빅 엔디안, 그리고 UTF-8 이런 인코딩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이런 것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텍스트 유형이다, 표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64K 바이트 이상인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7에서는 64K 바이트 이상도 저장할 수 있는데 윈도우즈 XP에서는 64K 바이트 미만까지 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기억 용량의 단위를 잠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64K 바이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컴퓨터에서는 가장 낮은 단위가 이제 비트죠. 비트. 자, 하나의 비트가 있으면요. 여기에 1 아니면 0이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그게 8개의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바이트면은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킬로바이트는요, 곱하기 1024입니다. 보통 1m를 단위를 1kg로 바꾸게 되면은 곱하기 1000이죠. 곱하기 1000인데, 그래서 킬로를 보통 우리는 1000의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1024입니다. 왜냐면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단위가 이진수죠. 그래서 2의 10승이 1024입니다. 그래서 킬로가 뜻하는 것이 2의 10승이에요. 자, 그 다음 메가도 2의 10승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용량이. 그래서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런 용량의 크기가 있습니다.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의 종류, 속성,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자만 글꼴의 종류라든지 속성 크기를 바꾸고 싶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서 전체를 바꾸려면 바꾸고 바꾸지 않으려면 바꾸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메모장은 그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이나 글자 크기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인쇄 페이지의 설정, 그 인쇄 페이지 설정도 가능합니다. 용지 크기와 용지 출력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변경 가능합니다. 메모장이 기능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인쇄 페이지 설정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글꼴, 페이지 줄 바꿈, 찾기 바꾸기는 내가 그 안녕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이것은 강이라고 바꿔주고 싶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서 바꿀 수가 있고요. 시간, 날짜 삽입 가능하다. 자, 이렇게 기능이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못합니다. 자,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OLE 개체 삽입이 OLE 개체 삽입이라든지 그림, 그리고 차트,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고급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엑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하지만은 메모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OLE 개체 삽입, 여기서 OLE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OLE라는 것은 개체 삽입과 연결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내용을 개체라고 보고 그 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렇습니다. 아래 한글 있죠. 문서 쭉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하는 중에 중간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사진을 포토샵 있죠.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OLE로 삽입을 하면요. 이 포토샵을 실행하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기능이 OLE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내용을 개체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미지 있죠. 자, 이미지를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연결된 원본 파일이 변경되면 삽입된 개체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이게 여기서 변경이 되면 이것도 변경이 된다. 자,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삽입된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자, 이거 더블 클릭을 하면은 포토샵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장에서 저장한 텍스트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의 시간과 날짜를 문서의 끝에 삽입을 한다.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메모장에 저장된 텍스트 문서를 열 때마다 그러니까 1.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열었어요. 열었을 때 그때의 현재 시간하고 날짜를 문서 끝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삽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은 문서의 첫 행 맨 왼쪽, 자, 이 부분이 되겠죠. .log라고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고 문서 작성을 하면은 자, 이런 설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모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문자나 단어를 찾아서 바꾸기를 할 수 있다. 찾아서 바꾸기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다. 이건 편집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3번 글꼴의 스타일과 크기를 바꿀 수 있다. 예,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집 중인 문서에 그림을 삽입할 수 있다. 그림 삽입은 안 되죠. OLE 개체라든지 그림, 차트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는 이름 그대로 작업을 관리하는 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ESC를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럼 이런 창이 나오죠.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응용 프로그램 탭에는 응용 프로그램, 현재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쪼개게 되면 프로세스 단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좀 실행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좀 실행되고 있는지, 성능, CPU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메모리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킹 상태, 그리고 사용자에서는 이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 사용자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게 되고 뭐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 로그 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작업 끝내기라는 버튼이 있죠. 우리가 X 버튼을 눌러서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작업을 끝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바로 작업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환이란 것은 여기서 한번 전환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제가 폴더 탐색기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환 버튼 누르면은 그쪽 선택된 것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새 작업 한번 눌러 볼게요. 새 작업 누르면은 새 작업 만들기라는 창이 이렇게 띄워지고요. 여기서 명령 입력을 해서 혹은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기능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업 관리자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작업 끝내기를 클릭을 하면요,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종료시킬 수가 있고 전환 할 수 있죠. 새 프로그램 실행 가능하죠. 자, 프로세스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능 탭에서는 CPU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탭에서는 현재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로그오프 시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연산장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산장치는 CPU의 구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CPU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프로세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U, 중앙처리장치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컴퓨터의 이제 본체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메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판에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CPU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CPU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1 더하기 2. 자, 이 연산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죠? 일단은 1 더하기 2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겠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장치,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입력한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컴퓨터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1, 2, 자, 더하라, 이런 데이터와 명령어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CPU가 있습니다. 자,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메모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입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CPU가 호출을 합니다. 자, 뭘 호출하냐면은 명령어를 호출해요.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은 사람은 봤을 때 이게 더하기라는 기호구나 알 수 있지만은 컴퓨터는 다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해서 아 이게 더하라는 거구나, 더하기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해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라는 것을 연산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연산한 결과를 3이란 결과를 이제 출력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CPU 내부에 어떤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버스 이렇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제어 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명령을 꺼내서 해독을 하고요. 자, 꺼낸다는 것은 호출을 뜻하는 겁니다. 호출하고 해독한다는 얘기예요. 호출하고 해독하고, 자, 그 결과를 시스템 전체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만일 더하기라는 이 명령어를 꺼내서 해독을 했잖아요. 해독을 하게 되면 더해야겠죠. 자, 더하는 것은 따로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 연산하는 장치가 연산 장치예요. 그래서 연산 장치한테 지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더해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지만은 CPU 내에도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용량의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CPU 속에서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PC라는 게 있습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계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을 한다. 자, 이게 메모리가 되고요. 자, 메모리는 번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CPU가. 자, 여러분들 댁에 주소라는 개념이 있죠. 우편이 보내지고 받을 때는 주소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소 개념으로 해서 CPU가 명령을 하나씩 꺼내와요.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그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이 PC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첫 번째 번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수행할 번지는 2번지가 되겠죠. 자, 2번지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수행할 번지는 3번지가 되겠죠. 이처럼 PC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IR은 Instruction Register, 그러니까 명령 레지스터를 뜻하는데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자, 1번지에 있는 만일 더하기다. 그럼 이 더하기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오면은 어딘가는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IR이라는 레지스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CC는 Accumulator, 누상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금방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그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CPU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 3도 잠시 CPU에 일단 저장을 해 두고요. 그 다음 메모리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3이란 결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이 공간을 ACC 누상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했다가 메모리를 거쳐서 모니터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ACC라는 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버스는요. 지금 여기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각 장치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건데요. 이 연결된 장치들끼리 이래 선이 지금 여러분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CPU 내에도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쭉 있는데 이 장치들도 서로 버스라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프로세서의 구성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장치들 간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결하는
공동의 전송선이다. 자, 이렇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 잘 들으십시오.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산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 논리, 관계, 이동 연산 등이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연산장치는요, 산술, 논리 연산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줄여서 연산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술 연산 그리고 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산술 연산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을 생각하시면 되고, 논리 연산은 not, and, or, 그 다음 관계 연산은 크다, 작다, 뭐 같다, 자 이런 부등호, 그 다음 시프트 연산, 이동 연산은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이진수로 해서 000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왼쪽으로 시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시프트 하면은, 자, 1이란 값이 왼쪽으로 시프트가 돼서 이렇게, 그 다음 0, 0,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0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바깥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비워진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0으로 채워줍니다. 자, 자세한 것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시프트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001, 이진수 0001은 이거 얼마입니까? 이진수 1은 10진수 1이죠. 똑같아요. 자, 그럼 시프트를 하면 값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010으로 바뀌었죠. 자, 0010, 이진수 0010은요, 2입니다. 2. 자, 이진수 10이 얼마예요? 2죠, 2. 왜? 1의 자리가, 이진수 1은 01이 되고, 이진수 2는 10이고, 이진수 3은 11이죠. 그래서 10은 2가 됩니다. 10진수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값이 바뀌는 거예요. 곱하기 2, 또 시프트를 2비트를 시프트를 하면은 또 4가 돼요. 자, 그런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설명이에요. 자, 2번 연산장치에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보수기와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가 있다. 그 뺄셈을 할 때는요, 그 감상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 어떤 값에 대한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뺄셈은 보수기를 이용한다라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덧셈은 가상기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누상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누상기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산 장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다 계산에 쓰일 수밖에 없는 장치들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 누성기, 이거 맞는 설명이죠.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그러니까 제가 레지스터의 종류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CPU에서 역할로에서 나누게 되면은, 이 누상기는 연산장치에서 속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역할로 봐서는. 이것은 레지스터, 저장 장치지만은, 연산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연산장치에는 다음번 연산에 필요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PC는 다음에 수행할 그 연산에 다음번 연산에 필요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는 것이 맞죠. 이 맞는 설명인데 연산장치가 아닙니다. 연산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PC는 뭡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번지가 이겁니다라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제어. 그러니까 처리하는 순서를 이 번지를 보고 처리를 해라라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